차 갖다 놓을 때 기름도 채워서 와. 기름? 그래. 빌려가서 썼으면 기름 정도는 도로 채워놔야지. 기름도 빌려준 사람이 채우게 해. 매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알았어요. 근데 좀 치사하다. 뭐, 아니, 기름까지 채워 넣으라는 건. 좀 그렇죠? 오늘 아빠 고생한 거는 알겠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신유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와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사위와 딸의 염치 없음에 기가 막혔습니다. 딸도 못됐지만 아무리 격이 없다 해도 세상 천지의 사위가 장인에게 이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장인 차를 자신의 차처럼 쓰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갔던 차에 기름 한 번 채워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딸과 사위는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애초에 남에게는 빌려준 적도 없었던 차를 사위라고 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괜히 그랬습니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부모에게서 단물만 빼먹으려는 사위와 그런 사위를 옹호하는 딸. 참 둘이 잘 만난 듯 했습니다. 신 씨는 이제 장인 노릇, 친정 아빠 노릇은 그만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 씨는 딸만 둘 있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결혼하며 독립했고 큰딸은 2시간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차렸죠. 수정아. 어디야? 집이야? 아니, 나 지금 집 아닌데. 왜요? 차 좀 한번 얻어 타려고 했지. 차는 왜요? 엄마랑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엄마가 차 타고 나갔어. 아, 아빠 오늘 병원 가. 어. 그래서 너 혹시 오늘 나갈 일 있나 해서 전화했어. 나 방금 나왔는데. 이서방한테 전화해봐. 이서방 지금 집인데 오후에 약속 있다고 했거든요. 아빠 병원이랑 안 멀어요. 그래? 이서방은 지금 집이야? 신 씨는 딸과 전화 통화를 끊고 곧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거리라 사위가 나갈 때 차를 얻어 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다고 했던 딸의 말이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어쩌죠? 저 아침 일찍 나왔어요. 아침 일찍? 네, 분명히 딸이 지금 이서방이 집에 있다고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딸이 방금 집에서 나왔다고 했으니 아침 일찍 외출한 것이면 딸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신 씨는 사위에게 상황을 정확히 물으려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다물었습니다. 부탁하는 입장에서 집에 있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묻는 게 소용없는 일인 듯 했습니다. 따져봤자 얻는 게 없었죠. 전화를 끊고 보니 딸이나 사위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괜히 전화했나 싶었습니다. 골목 안에 있는 주택이라 택시를 타려면 한참 걸어 나가야 하기는 해도 못하고 가진 않을 텐데 조금 편하자고 자식에게 전화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신 씨도 염치 없이 이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이나 사위가 시시때때로 신 씨의 도움을 받으니 신 씨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화기를 든 것이었죠. 또 차 닦아요? 그런다고 오래된 차가 새 차 되나? 담장 앞에 세워둔 차를 손수 닦고 있는 신 씨를 보고 아내가 농담조로 핀잔을 줬습니다. 신 씨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았죠. 여전히 신 씨의 손놀림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고급 차도 새 차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 씨는 조심스럽게 차를 다뤘습니다. 매사에 그랬습니다. 물건을 아낄 줄 알았죠. 장인어른 오늘도 세차하세요? 뒤를 돌아보니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오늘 아내의 생일이라 오랜만에 방문했죠. 왔어? 얼른 들어가자. 배고프겠다. 신 씨는 마른 수건으로 사이드미러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위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찬찬히 살펴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서영이가 운전해서 왔어? 보통은 사위 차를 타고 오는데 딸의 경차를 타고 왔길래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식탁 앞에 앉으며 사위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차 사고가 나서요. 폐차했어요. 뭐? 차 사고? 신 씨도 아내도 놀라서 사위와 딸의 몸을 훑었습니다. 폐차를 할 정도로 큰 사고라면 사람이라고 무사하지 못할 테니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말짱해 보였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타고 있었어. 너는 참 그것부터 말을 해줘야지. 놀랐잖아. 다행이네. 그러면 차도 새로 사야겠네. 신 씨의 말에 사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꾸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회사도 거의 버스 타고 다녀서 차 탈 일이 많이 없긴 해요. 근데 서영이는 매일 차 타고 출근하잖아. 그러면 이서방이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 그러면 가끔 장인 어른 차 빌려 타면 되죠. 웃으며 눈썹을 들썩거리는 사위의 말에 신 씨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차를 빌리거나 빌려준 적이 없으니 사위의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네. 안 다쳐서. 그래서 그냥 다행이라고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주말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한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 갑작스러운 사위의 전화. 오늘 대학 동기 결혼식이 있는데요. 차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좀 멀어서 대중교통 타고 가기가 불편해요. 서영이는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서영이는 일이 있어서 차 타고 나갔어요. 신 씨는 순간 지난번에 병원에 차 한 번 얻어 타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굳이 집에 없는 사위에게 전화해보라고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사위가 귀찮았거나 사정이 있어서 거짓을 말한 것이었겠죠. 그렇다고 이 순간에 그 이야기를 꺼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정말로 차를 빌려가겠다고 할 줄은 몰랐으니 말이죠. 장인어른 오늘 어디 나가세요? 그런 건 아닌데. 신씨 부부의 차는 대부분 담장 앞에 세워져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몰았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위도 그걸 알기에 당일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온 것일 듯했습니다. 대학 동창의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일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뿐이라면 못 빌려줄 것도 없었습니다. 차가 소중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족에게까지 꽁꽁 숨겨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았어. 오늘 차 안 쓰니까 와서 가지고 가.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사위가 신 씨의 집으로 와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보내고 생각해보니 보험을 안 들은 게 생각이 났죠. 신 씨는 서둘러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일 보험은 가능하지만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다 싶었죠.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데 차는 그냥 두고 버스나 그런 거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주 태평했습니다. 아, 벌써 많이 왔어요.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저 사고 안 나게 조심할게요. 사고가 조심한다고 안 나? 신 씨는 발을 종종 구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차를 돌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얼른 타고 돌려드릴게요. 아이,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니까 그러네. 이미 차 타고 갈 시간으로 계산을 해놔서 대중교통으로는 결혼식에 늦어요. 사위의 말에 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전에만 말을 해줬어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하는 수 없죠. 이미 가지고 간 걸. 다음에는 미리 말하라고 해야지. 다음에 또 빌려가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무사히 차를 가지고 돌아오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토요일 저녁까지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음날 왔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도 써야 한다며 전화가 왔었는데 신 씨가 수락했습니다. 다만 그날엔 보험을 미리 신청을 해놓았죠. 이서방 왔다 갔어? 바깥에 세워진 차를 보고 신 씨가 물었습니다. 마침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사위가 들렸다 간 모양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무렴 자기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니 별일이야 있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어쩔 수 없었죠. 신 씨는 피식 웃으며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모임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켜는 순간 빨간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기름이 하나도 없나 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기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는 잘 두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주유등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번뜩 사위에게 차를 빌려주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신 씨가 금요일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기름을 가득 넣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 투덜댔던 기억을 떠올리면 금요일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가득한 상태로 사위에게 빌려주었는데 기름통이 텅 빈 상태로 돌아온 것이었죠. 신 씨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적은 없었지만 그것이 기본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쓴 만큼은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 신 씨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고등이 들어올 만큼 기름이 바닥났는데도 그냥 끌고 돌아온 듯 했습니다. 허, 신 씨는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깜빡했나 보네. 아니면 바빴거나. 물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러지는 않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멀리 다녀온다더니 기름을 많이 썼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름에 관한 이야기는 사위나 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몇만 원에 굳이 자식에게 전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였습니다. 장인어른, 갑자기 차가 좀 필요한데. 차 잠깐만 쓰겠습니다. 언제? 내일이요. 이틀만 쓰고 돌려드릴게요. 급한 일이라. 멋쩍어 하는 사위. 차 타고 다닐 일이 많이 없다더니 그래도 요즘 세상에 차 없이 어떻게 살겠나 싶었습니다. 이러다가 곧 차를 사겠다고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가져가서 써. 감사합니다. 신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몇 번 쓴다고 다른 것도 아니니 말이죠. 그리고 이틀간의 보험도 전화로 가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사위에게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빌려갔던 차가 또 기름이 바닥난 채로 돌아왔습니다. 빌려주기 전 절반 넘게 차 있던 기름을 확인했는데 이틀 만에 다 쓰고 온 것이었죠. 도대체 어딜 다녀왔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썼으면 좀 채워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도 두 번은 고의였습니다.
신 씨는 차를 몰아 주유소로 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약 장인어른에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를 빌렸다면 반 정도 찼던 기름도 가득 채워서 돌려줬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신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위는 인지상정이 없는 것인지, 혹은 신 씨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또는 우습게 여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사위는 예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일 뒤에 사위는 또다시 차를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 씨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차를 가지고 갔다고? 나는 그래서 당연히 당신이 허락한 줄 알았죠. 사위가 와서 차 좀 빌려가겠다고 했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신 씨가 집을 비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 씨가 지금 당장 차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창석이 있잖아. 그 옛날에 우리 회사 다녔던 친구. 그 왜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했는데. 기억해요. 안 본 지 오래됐네. 한번 오라고 하지. 아니, 그 친구가 오늘 새벽에 죽었대. 뭐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그 친구 집이 천안이야. 아이고, 어쩌지? 잠깐만요. 내가 이서방한테 전화해 볼게요. 그런데 사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서방이 아빠 차를 가지고 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 말이야. 이서방은 왜? 상갓집에 가야 하는데 전화 좀 넣어봐. 안 받아. 아, 이서방 나랑 지금 같이 있는데? 뭐? 그러면 네 차 타고 아빠 차는 돌려줘. 지금 어디 좀 가고 있단 말이야. 어딜 가는데 그래? 그런데 딸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놀러 가고 있어. 왜 네 차 안 타고? 너무 조그맣고 불편해서 그렇지. 왜 말도 안 하고 차를 가져가서 그래? 말도 안 하긴. 이서방이 엄마한테 차 빌려간다고 말했다고 그러던데? 당연히 아빠한테 허락을 받은 줄 알았지. 언제 오는데? 모레 저녁에. 뭐야? 그냥 다른 거 타고 가, 택시. 그러면서 차를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로 어디로 놀러를 간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란 말이야. 딸의 말에 아내도 신 씨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신 씨가 기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까지 가고 기차를 타고 또 상갓집까지 도착하는데 종일 걸렸습니다. 멀쩡한 내 차를 놔두고 왜 이래야 하나 싶었습니다. 열불이 날 것 같았죠. 돌아가는 길도 무척 고됐습니다. 차 갖다 놓을 때 기름도 채워서 와. 그래서 화가 나는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해서 기름 얘기를 꺼냈습니다. 기름? 그래. 빌려가서 썼으면 기름 정도는 도로 채워놔야지. 기름도 빌려준 사람이 채우게 해. 매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알았어. 딸의 목소리에서 조금 기분이 상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좀 치사하다. 뭐, 아니, 기름까지 채워 넣으라는 건. 좀 그렇지? 오늘 아빠 고생한 거는 알겠는데.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뾰루퉁한 그 목소리에 신시도 속에서 울컥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너희한테 기름값이라도 받으려는 거 같냐?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넣어 놓으면 되잖아? 괜히 그래? 그러고서 뚝 끊긴 전화에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빌린 놈이 빌려준 놈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사위가 차를 돌려주러 집에 왔을 때 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기름을 이만큼 넣은 거야? 안 네. 도로 넣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신 씨가 어이없어 하는 것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 씨가 기억하기로는 기름이 절반 조금 넘게 있었는데 정말로 딱 그 정도만 채워온 것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가득 채워올 만도 한데 참 사람이 치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와 딸은 오히려 신 씨를 쪼잔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차가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좀 나는 것 같던데요. 차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미안하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네. 소리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차도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그러더니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기름값 드릴까요? 뭐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말투가 미안해서 하는 소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불손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기름값을 줄 마음이 있었다면 기름도 절반만 채워서 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쪼잔한 장인을 비꼬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게 과한 생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사위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차를 사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눈치 보여서 원. 마지막까지 신 씨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차를 빌려주면서 한 번도 기름도 안 넣어준 사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던 신 씨. 과연 누가 누구의 눈치를 봤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차 한 대 사야겠더라. 그렇게 자주 쓰는데 이참에 사는 게 낫지. 기름값 아까우면 전기차를 사던가. 하지만 신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말처럼 차라리 차를 한 대 사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차를 안 쓴다더니 신 씨보다도 훨씬 많이 썼습니다. 그 보험료만 하더라도 벌써 금액이 상당했고 나간 기름값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딸과 사위에게 굳이 내 돈 들여가며 빌려줄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돌아간 뒤에 차를 자세히 보니 뒷목을 잡을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해놨어? 왜요? 차에 뭐 문제 있어요? 여기 옆에를 싹 긁어놨네. 아내가 신 씨가 가리키는 부분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벼락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흠을 사위나 딸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화해봐요. 안 그래도 신 씨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죠. 이거 차에 기스난 거 몰랐어? 아, 그거요. 문지르면 없어질 것 같던데. 뭐야? 그래서 신 씨 보고 문지르라는 소리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돈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차까지 상할 줄은 몰랐습니다. 차를 안 타는 날에도 먼지 앉지 않게 닦아놨던 차였습니다. 험하게 다뤄진 차를 보고 속이 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문짝 갈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사위 때문에 더 열불이 났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면 문지르든지 칠을 하든지 직접 와서 해. 결국 신 씨는 사위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실수로 긁었는데 죄송하게 됐다. 하고 먼저 사과를 했으면 이까짓 거 네가 고치라는 소리는 안 했을 것이었습니다. 20만 원이 들어도 신 씨의 선에서 해결을 했을 것이었죠. 그런데 사위의 태도가 괘씸해서 굳이 사위에게 고쳐놓으라고 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서운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인을 장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호통을 치고 나무라야 눈치를 볼련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 날 사위가 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전날보다 더 황당했습니다. 아빠, 어차피 아빠 차 별로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빠 차 우리한테 주면 안 돼요. 가져가서 우리가 고칠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차를 세워두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하는데 돈 들지? 세금 들지? 기름값 들지? 그런다고 차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대밖에 없는 거를. 아니, 우리도 지내보니까 이서방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우리는 일을 다니는데 차 쓸 일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네. 엄마 아빠는 일 안 하잖아. 일 안 한다고 차도 필요 없을 줄 알아? 우리보다는 덜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아빠도 조금 있으면 운전도 못해요. 왜 못해? 더 나이 들고 눈 침침해지면 운전 어떻게 해? 요즘 노인들이 차 사고 내는 거 뉴스에서 못 봤어요?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씨의 차를 딸 부부에게 줘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좋지 않아? 엄마 아빠도 차 탈 일 있으면 그냥 우리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가까우니까 얼른 태워주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차 생겨서 좋고, 엄마 아빠는 기사 생겨서 좋고, 일석이조네? 일석이조? 너희가 언제 우리 어디 태워다 준 적 있어? 태워주기 싫어 거짓말을 했던 것을 모르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주면 태워주지. 주면 내 차를 왜 줘? 잘 타고 있는 거를. 아직 60대인데 적어도 5년은 더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눈이 침침해진다면 신 씨가 먼저 운전대를 놓을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위에게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기차 새로 산다며? 내 차 고장났다며? 근데 왜 갑자기 차를 달라고 그래? 그러자 서로의 눈치를 보는 딸과 사위. 달라고 하면 덥석 줄 줄 알았나 싶었습니다. 그것조차 기가 찼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죠. 에이, 전기차는 비싸잖아요. 전기차 비싼 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면전에다가 눈치가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비꼬았던 것은 사위였습니다. 이제 와서 차를 달라며 찾아온 염치가 신기했습니다. 참 그러네.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 거의 세워만 두면서. 자식 주는 건 아까워. 아깝고 말고 한 문제가 아니잖아.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러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살게요. 장인어른 차. 사겠다고? 왜 신씨의 차를 이렇게 탐내나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외제차라도 되는 줄 알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 정도 드리면 될까요? 하 하는 소리가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리 중고차라지만 500에 팔만한 차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차도 고장도 여기저기 난 것 같고 500에 가져가면 저도 손해긴 해요. 싹 손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이런저런 트집을 잡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이제 보니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차를 갈취해 가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려고 자꾸 차 빌려가고 그랬던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네. 됐어. 차는 500이 아니라 5천을 줘도 못 줘. 빌려주는 것도 이제 끝이야. 아빠! 저 차는 내가 고쳐서 비용 청구할 테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비용도 청구한다고요? 그러면 저 것도 내 돈으로 하리?
자식한테 너무 박한 거 아니야? 부모한테 너무 박한 게 너야. 신 씨의 말에 딸이 도끼눈을 했습니다. 신 씨는 손을 휘휘 저어서 딸과 사위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무리 딸이라도 저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인 자식과는 더 이상 얼굴 맞대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차 핑계로 자주 왕래하니 틀어질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 씨는 사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폐차를 했으면 새로 차를 사던가 했어야지 어떻게 빌려 탈 생각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딸과 사위가 나가고 조금 있다가 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게요?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속상한 마음에 신 씨가 담배를 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집 앞까지 나가서 불을 붙였는데 근처에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가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게 왜 차를 팔아서 코인을 사? 내가 못 살아 정말. 그 얘기를 왜 또 꺼내?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 돈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던 일로 해? 아, 근데 이번 일은 당신 책임이지. 당신이 차 안 사도 된다며. 장인어른한테 받아내면 된다며. 그러니까 왜 차를 긁어먹어? 내 탓이야? 당신 탓이지. 처음부터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공짜로 주시기는커녕 욕만 얻어먹었잖아. 여차하면 500으로 후려치라며. 몰라 당신은 그냥 버스 타고 다니던가?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나중에 내가 아빠랑 통화해 볼 테니까. 아빠도 참 욕심도 많아. 그냥 좀 주면 어디가 덧난다고. 신 씨는 담배에 불을 끄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눈이 마주치자 딸이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 사고는 없었고 코인인지 뭔지 해서 차를 팔았고 내 차를 뺏어갈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이 들어서 귀까지 안 들리는 줄 알아. 그러자 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죽는다고 해도 내 차가 너희한테 갈 일은 없어. 아니, 차뿐이겠냐? 이 집이며 재산이며 너희 부부한테 줄 건 하나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어. 아빠, 수연이한테 주면 줬지. 너한테는 안 준다. 큰딸 이야기를 꺼내자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산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들. 부모가 지들 호구인 줄 알아. 아주 사람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이지. 신 씨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바깥에서 초인종을 울려도 전화를 해도 무시했죠. 조금 있다가 딸은 돌아갔고 다음날 신 씨는 차를 고쳐서 청구서를 사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딸이 청구한 돈을 보내오면서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 메시지로 구구절절하게도 써서 보냈는데 미안하다, 오해다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 씨는 전혀 오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 씨가 두 귀로 들은 내용이니 오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신 씨는 그 이후로도 딸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참 끈질기게도 왔습니다. 제 언니만 유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잠도 안 오는지 밤늦게 전화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신 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차를 빌려갔을 때의 사위의 태도 그리고 딸의 태도 어느 것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돈 얘기가 나와서 잠시 숙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신 씨도 딸과 사위를 존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뒤늦게 사과한들 신 씨 부부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렸죠.
앞으로 살면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 몇 마디에 잃었습니다. 그러니 땅을 치고 후회할 만도 했죠. 이게 다 뭐야? 다 돌려받으려고. 뭘? 무슨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해줬던 거 돌려받으려고. 다 되돌려 놓은 거야.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지난번부터 엄마가 도와주기로 한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내가 언제 엄마 도우미 취급했어? 친정엄마가 딸한테 그 정도 못해줘? 그 정도로 식모 타령하면 세상 엄마 모두가 다 식모고 도우미게? 친정엄마는 딸이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야? 막 대해도 돼? 그렇다고 집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놔? 말이 돼? 박서방이 와서 볼까봐 무서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고영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고 씨에게 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웠는지 몰랐습니다. 어리광만 부리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자식으로 말이죠. 자식은 평생을 가도 부모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마음으로 희생을 하는지, 자기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커서 속을 썩이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도와달라길래 고민도 안 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내 딸이 힘들면 친정엄마인 자신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이 무뎌진 것인 것 몰라도 딸과 사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려워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꼭 친정엄마가 아니라 돈을 쓰고 고용한 직원 대하듯이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도움이었다면 더 예의 있게 대했겠죠. 딸에게는 고 씨가 세상에서 제일 쉽고 막대해도 되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자신을 막 부리는 자식을 보며 고 씨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사랑을 퍼부은 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고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딸 하나라 참 귀하게도 키웠죠. 부족함 없이 키운 딸은 커서 제 앞가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닮은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니 바빴던 딸도 다시 부모를 찾았죠. 엄마, 민지가 어린이집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집에서도 좀 우울해하는 것 같아. 우울해하다니? 오늘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했는데 아무래도 아침 일찍 맡겨서 너무 늦게 찾으러 가서 그러는 것 같대. 어린이집도 너무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요즘에 내가 미치겠어. 그럴 만도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아침 7시에 어린이집에 맡겨져서 오후 7시 반까지 부모와 떨어져 있으니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진작에 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깝지 않은 탓에 딸도 부탁을 한 적이 없고 고 씨도 엄두를 못 냈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니까 고 씨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그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1시간 거리가 5분 거리로 줄었습니다. 남편도 딸의 말을 듣고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제 직장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사가 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죠. 이제부터 할머니가 놀아줄게.
이사하고 다음날 고 씨는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손녀가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딸의 아파트 앞에 서 있다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없으면 어쩔 뻔했어. 딸이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장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딸과 사위가 그렇게 좋아하니 큰 결정을 내리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 씨의 삶도 좀 더 활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갈게.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셔. 알겠어. 그러면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데리러 갈게.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엄마, 혹시 화장실 청소했어? 아까 보니까 물때가 너무 껴서 말이야. 너 청소할 시간 없잖아. 아, 하지 말지. 왜 했어? 괜히 미안하게. 미안하긴 뭐. 민지가 혼자 잘 노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랬어. 아이 깨끗하긴 하네. 다른 데는 청소 잘 못해도 욕실이랑 부엌은 깔끔하게 해. 비위생적이게 애를 키울 수는 없잖아. 알았어. 걱정 마. 고마워, 엄마. 늦게까지 일하는 딸을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 씨는 아이를 보면서 시간이 나면 틈틈이 여러 일을 해줬습니다. 고 씨가 아니라면 딸이나 사위가 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쌓여있는 설거지를 해주고 어쩔 때는 집에 가면서 쓰레기를 버려주고 또 어떤 날에는 소파에 걷어져 있는 빨래를 개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딸이 하루에 30분은 더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엄마, 집에 반찬이 뚝 떨어졌는데 밑반찬만 두어 개 해주고 가면 안 될까? 재료를 사놓고는 도무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오늘 먹을 것도 없어. 냉장고 열어봐. 없어. 알았어. 해놓고 갈게. 고마워. 엄마, 고 씨는 딸의 전화를 받고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어수선했습니다. 딸이 따로 챙겨둔 손녀의 밥만 챙겨주고는 냉장고를 건드린 적이 없었는데 냉장고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조금 늦는다길래 음식도 해놓고 냉장고 정리도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간단한 것들, 나물 몇 가지 해놓으면 딸이 데워서 먹었습니다. 어차피 손녀딸 밥도 주고 간식도 챙겨줘야 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엄마. 나 깜빡하고 세탁기를 못 돌리고 나왔어. 내일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늦게 집에 가서 돌리고 널면 안 마를 것 같아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엄마가 좀 해줄 수 있어? 그래? 어떻게 돌리면 돼? 그냥 엄마 집에 있는 세탁기랑 비슷해. 손빨래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데 건조기는 돌리면 안 돼. 알았어. 걱정 마. 딸이 부탁하는 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으니 내가 하자 하면서 딸이 해달라는 건 대부분 들어주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8시 가까이 있으니까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엄마, 빨래 널었어? 널었어. 거실 봐. 사위보다 먼저 퇴근해서 집에 온 딸이 빨래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고 씨가 널어놓은 빨래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근데 혹시 흰 빨래랑 검은 빨래랑 같이 돌렸어? 어? 몰라. 한 번에 돌렸는데? 왜? 아니, 엄마.
같이 빨면 어떻게 해, 상식적으로. 따로 빨라는 소리를 안 해서. 당연히 한 번만 돌리면 되는 줄 알았지. 엄마도 살림하면서 그런 걸 일일이 말을 해야 해. 당연히 따로 해야지. 왜? 물들었어?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엄마는 집에서 그냥 다 같이 넣고 빨아서. 다음부턴 꼭 따로 빨어. 어, 얼떨결에 대답을 하긴 했지만 조금 희한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도 짜증을 내니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만 것이었죠. 분명히 처음엔 거실에 늘여놓은 장난감만 치워줘도 고맙다고 울먹거리던 딸이 이제는 무얼 해도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더 세세한 요구를 이야기할 뿐이었죠. 엄마, 박서방이 엄마가 한 콩나물 무침이 너무 싱겁대. 그래? 소금 좀 많이 쳤는데. 박서방은 좀 짭짤한 거 좋아해. 차라리 짜게 해줘. 알았어. 그리고 미역국 끓였어? 어? 너 좋아하잖아. 딸이 냄비 뚜껑을 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찡그린 채였습니다. 좋아하긴 하는데. 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 있단 말이야. 내가 말하지 않았나? 미역 먹으면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이건 박서방이나 줘야겠다. 언제 퇴근한대? 금방 온대. 밖에 비 온다는데 엄마 집에 어떻게 가게? 우산 쓰고 가면 되지. 가까운데 뭘. 고씨의 말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띠리릭 소리가 들리며 현관문을 열고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고씨를 향해 고개를 슬쩍 숙였죠. 사위의 머리랑 어깨가 젖어 있었습니다. 비 많이 와? 많이 오네. 지하 주차장에 자리 없어서 밖에다 대고 왔어. 비 더 오기 전에 난 그럼 이만 가볼게. 우산 하나만 빌려줘. 거기 있는 거 가지고 조심히 가. 고씨가 우산을 들며 신발을 신자 사위는 또다시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고씨는 비가 오고 있는 바깥으로 우산 하나 달랑 들고 홀로 나왔습니다. 어머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내리는 비에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우산이 있어도 쫄딱 젖을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에 고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수야.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네. 걸어갈 엄두가 안 난다. 어쩌지? 그런데 딸이 더 안타까운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어쩌지? 지금 박서방 씻으러 들어갔는데? 나도 아까 씻어버렸고. 아, 그래? 가까우니까 얼른 뛰어가. 그게 오히려 더 안 젖어. 차 타러 가다가 다 젖겠다. 딸의 말에 고씨는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퍼붓는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젖어서 와? 밖에 비 엄청 오잖아요. 누가 그걸 몰라서 물어? 애들이 안 태워줬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5분 거리를 뭘 태워주고 말고 해요. 말이 5분이지. 더 걸려. 비도 오고. 남편은 기분이 조금 상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기분이 상한 고씨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태워준다고 했는데 내가 말렸어요. 뭐하러 퇴근한 애들 힘들게 태워달라고 해. 씻고 밥 먹어야지. 아이고, 감기 걸리겠다. 얼른 씻어. 욕실로 들어간 고씨는 자신의 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우산을 쓰긴 했지만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꼴이었습니다. 어찌나 바람이 불던지 비가 우산을 요리조리 피해서 고씨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딸이 퇴근할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위는 상황을 뻔히 알 텐데 태워주겠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아 사실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도 사양했을 텐데 예의상 묻지도 않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봤자 곧이 가슴만 무겁지 하고 털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어디 간다고 했나? 모임 가셨어. 그래? 그러면 와서 좀 같이 놀던지. 주말인데 엄마 심심하잖아? 사실 주말이라 집에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의 집에 가면 진이 빠지니 말이죠. 그런데 주말이라 다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와 둘이 씨름하는 것 말고 고씨도 고씨의 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의 꿍꿍이를 알았습니다. 너희 어디 가니? 집에 있는다기에 화장도 했고 차림새도 외출복이었습니다. 사위랑 딸 모두 말이죠. 그러자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겨서 말이야. 급한 약속. 아무리 급해도 15분쯤 전에 자신과 통화를 했으니 약속은 그 전에 생겼을 것이었습니다. 15분 만에 머리하고 화장까지 다 했을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말에도 애를 맡기기 위해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로는 꼭 같이 있을 것처럼 굴었습니다. 고씨가 잠시 서 있자 딸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우리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거거든. 엄마도 민지랑 뭐 좀 챙겨 먹어. 황당한 마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나가기 전에 다시 고씨를 불렀습니다. 아, 맞다. 엄마, 어젯밤에 민지가 이불에 쉬를 했거든. 그래서 베란다에 내놨는데 깜빡하고 못 돌렸다. 그것 좀 엄마가 좀 해줘? 냄새 날 것 같아. 그리고 민지 씻길 때는 얼굴도 거품해줘. 애기 폼클렌저 새로 샀으니까. 그럼 부탁해. 아주 발랄하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쏙 나가버리는 딸 때문에 고씨는 혼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꼭 회사원이 주말에 갑작스럽게 출근을 하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야근으로 말이죠. 저녁까지 먹고 오겠다면 도대체 몇 시에 들어오겠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5시쯤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 보느라 남편 밥도 대충 때우게 할 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애를 데리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딸이 나간 지 30분 만에 도착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거실 청소기 돌리고 빨래. 김치 냉장고에 거의 다 먹은 통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거 버려주고 설거지. 내일 먹을 밑반찬 2개. 북엇국 끓여놓고 가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꼭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 같았습니다. 부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점점 말투가 짧아졌습니다. 고씨는 어이없는 헛웃음을 내뱉으며 문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 보아도 딸이 엄마에게 보낸 메시지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은 어찌나 많은지 종일 움직여야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잠시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또다시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딸이 뭐라고 덧붙였는지 눌러보자 고씨의 입에서 허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됐음. 그게 끝이었습니다. 부탁한다던가 고생해달라던가 시간이 있으면 해달라던가 그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다시 울리지 않았습니다. 고씨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싸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딸을 도와주고 있은 것인지 아니면 딸이 나를 써주고 있는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칭얼 때는 아이를 챙기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청소기, 반찬, 욕실 정리, 빨래. 그 많은 걸 모두 고 씨에게 던져둔 채로 딸은 약속이 있다며 사위와 함께 집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혼자서 여기저기 청소를 하며 허리도 못 펼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고 씨도 딸이라서 해주는 것이었지. 만약 돌아가신 고 씨의 친정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가 있다가도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나중에 사무칠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고 씨의 딸은 전혀 그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친정엄마에게 의뢰 갖게 되는 그런 연민이나 죄책감, 애틋함 같은 게 고 씨의 딸 지수에게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두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외출한 딸과 사위를 부르면 만족스러울까 떠올려 보았을 때 고 씨는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아마 딸과는 사이가 틀어지고 사위와도 불편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이를 봐주기로 약속했고 자신이 딸의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주길 바랐으니 그 일의 연장일 뿐이라고 생각하자 다짐했습니다. 그래야 평화가 지켜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저녁 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고 씨의 발걸음은 무척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루가 고되어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마음 따라 몸도 축 처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하루하루가 갔고 딸과 사위는 출근을 했고 고 씨는 손녀를 봐줘야 했습니다. 그게 고 씨가 약속한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고 씨가 딸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의 딸이나 사위는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고 씨의 사랑을 너무나도 하찮고 또 당연한 것으로 취급했죠. 왔니? 지수는 늦나 보지? 곧 올 거예요. 사위가 먼저 퇴근을 했습니다. 고 씨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한 뒤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씻고 있는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나와야 고 씨가 집에 갈 텐데 참 느긋했죠. 장모님, 20분쯤 지났을 때 사위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휴지통 비워야 돼요. 휴지통이요. 꽉 찼네요. 차기 전에 비워야지. 냄새나요. 그러면서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그동안 고 씨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이 꽉 찼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뒷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 씨도 사위도 그 생략된 말이 무엇인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고 씨를 지나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보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밥 좀 얹어 먹을게요. 점심에 잘 못 먹어서요. 밥이요. 지금 먹겠다고요. 그러면서 고 씨는 한 번도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사위를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 고 씨를 가사도우미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고 씨가 그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딸이 만든 것이겠죠. 아니, 그 전에 고 씨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뭐든 해달라는 걸 해주다 보니 내가 스스로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 아닌가. 고 씨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 씨는 사위의 재촉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반찬통을 꺼내지 못하고 문만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사위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렸는데도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고 서 있어? 냉장고에다가 고사지네? 딸의 목소리에 어쩐지 눈물이 왈칵 날 것만 같았습니다. 뜨거운 목구멍을 침을 삼켜시켰습니다. 밥 차려주고 가게? 내거도. 그러더니 가방을 소파 위에 털썩 던져놓고 또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딸. 사위나 딸이나 고 씨를 대하는 행동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자는 소리가 아니라 차려주고 가라는 소리였죠. 딸은 옷만 갈아입었는지 금방 나왔습니다. 빨래는? 걷어놨어. 안 개어놨어? 시간이 없었어. 그러자 딸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고 씨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고 씨는 가만히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청소기 돌렸어?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손주를 돌봐준 자신의 엄마에게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빨래와 청소, 밥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았냐? 늦어서 미안하다. 민지가 힘들게 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식모가 아니고 달리 뭐겠나 싶었습니다. 어쩐지 이번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엄마. 찌개 너무 짠 거 아니야?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있던 고 씨가 낮에 미리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한번 맛보더니 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언제는 음식을 짜게 하라더니 이제는 짜다고 난리였습니다. 간을 못 맞춰. 엄마는 평생 살림해놓고. 핀잔을 주듯 하는 말을 전 같았으면 농담으로 듣고 맛없으면 네가 해먹어라 하고 맞받아쳤을 텐데 어쩐지 고 씨는 그런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말로만 엄마 엄마 하고 있지 사실은 자신을 부모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에 와서야 깨달은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와 알게 된 것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랑이란 가림막으로 덮어 감추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지수야, 고 씨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은 왜 밥을 차리려다 마느냐며 투덜댔습니다. 냉장고 문을 드디어 닫으며 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엄마한테 하는 말투 알아? 무슨 말투? 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 뜬금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묻는 것 같았죠. 꼭 직원 부리듯 한다. 가사 도우미, 파출부, 식모. 아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투가 어떻다고. 그러자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던 사위도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너 낳아주고 길러주고 하루 종일 널 위해 고생한 엄마한테 하는 말투가 맞아. 에이, 왜 그래? 좀 서럽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박서방도 있는데. 딸이 엄마한테 이런 말도 못해? 그리고 엄마는 뭐, 민지 보러 왔으면서 생색을 내? 생색.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꼭 내가 엄마 부려먹은 것처럼 말하니까. 그럼 아니니? 넌 너희 시어머니와도 이러니?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랑 같아? 그럼 박서방이 말해봐. 어머니 오셔도 그래. 그러자 딸과 사위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밥은 너희가 차려 먹어. 일단 내일은 다시 올 테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일부터 안 나오고 싶었지만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는 딸에게 그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미를 주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무작정 그만두는 건 참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려마저도 딸에게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하원한 손녀를 데리고 딸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일까지만 봐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쓰던지 다시 어린이집에 종일반을 보내던지 하라고 통보는 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야근이야. 박서방은 박서방도 늦는데. 그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야근을 한다는 딸이 야속했습니다.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대로는 고씨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또 이런 상황이 올 텐데 엄마는 손녀가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리저리 맡겨지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로 도우미를 쓰면 되잖아. 엄마,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래도 엄마는 이대로는 못 봐줘. 얼른 사람 구해. 그때까지는 봐줄 테니까 그럼.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알겠어. 오늘은 늦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딸과 사위는 야근을 했습니다. 둘이 동시에 야근하는 날은 여태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고씨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둘은 말이라도 맞춘 듯이 8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늦어. 또 어쩔 수 없잖아. 요즘 회사가 바빠. 고씨는 전화를 끊으면서도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잠든 손녀딸을 들쳐업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대체 왜 안 오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 벤치에 딸과 사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10분만 더 있다가 들어가자. 언제까지 이렇게 해?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어. 에이, 덕분에 요즘에 퇴근하고 데이트해서 좋지 뭐. 그리고 우리 엄마 마음 약해서 몇 번 이러면 내 손녀딸 어떡하나 싶어서 포기할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내가 우리 엄마를 모를까? 나 고생하는 건 못 봐. 엄마 없으면 나나 당신이 회사 끝나고 그 집안일을 다 어떻게 해? 우리 민지는 누가 봐주고. 엄마 잘 구슬려서 다시 도와달라고 할게. 걱정 마.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고씨는 서둘러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녀딸을 눕히고 10분쯤이 지나자 정말로 딸과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요 앞에서 박서방 우연히 만났어. 오늘도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딸이나 사위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고씨를 주저앉힐 생각인 듯 했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이만 가마. 내일 또 봐, 엄마. 딸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 고씨는 잠자리에 누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고씨의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는 딸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고씨는 다음 날 또다시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씨가 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도 분해서 그냥은 못 갈 것 같아서였습니다. 고씨는 손녀를 일찍 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밤새 생각했던 바를 행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죄다 꺼내어 싱크대 안에 쏟았습니다. 고씨가 딸 먹으라고 해놓은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에 들어있던 먼지통을 꺼내 먼지를 거실에 흩트려 놓았죠. 고씨가 딸 힘들지 말라고 대신 돌린 청소기 안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빨았던 빨래는 도로 빨래통으로 처박아 넣었습니다. 고씨가 어제 널어놓았던 빨래였습니다. 그리고 곱게 걸어놓은 옷장의 옷들도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고씨가 딸을 위해 정리해 놓은 옷이었습니다.
욕실에 있던 쓰레기통은 바닥에 뒤집어 탈탈 털었습니다. 고씨가 딸 손이 더러워질까봐 비워놓았던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속이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이 고씨의 마음속만큼이나 어지러워져 있었는데 여전히 서글펐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을 잠자코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딸이 들어오고 있었죠. 이게 다 뭐야? 다 돌려받으려고. 뭘? 무슨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해줬던 거 돌려받으려고 다 되돌려 놓은 거야.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지난번부터 엄마가 도와주기로 한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내가 언제 엄마를 도우미 취급했어? 친정엄마가 딸한테 그 정도 못해줘? 그 정도로 식모 타령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식모고 도우미게? 말을 참 예쁘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씨는 집에서 들고 온 가방에서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친정엄마가 죄인이니 딸한테 빚졌어. 너희가 날 도우미 취급하니까 나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보려고. 이게 뭐야? 한번 읽어봐. 종이를 찬찬히 훑던 딸은 고씨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집안일 해주고 애봉값을 달라는 거잖아. 무일푼으로 해줄 일은 아니지.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러면 잡혀가. 엄마! 내가 친정엄마였다면 당연히 내 딸을 위해 해줬겠지만 나는 엄마가 아니라 도움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날 대하는 것처럼 하도 행동할 거야. 이 돈을 다 달라는 말이야? 그러면 진짜로 도우미를 썼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진작에 도우미를 쓰지 그랬니?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까지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알아서 사람 구할 테니까 엄마는 애 봐주기 싫으면 봐주지 마. 고씨는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려면 고생 좀 하겠다 싶었습니다. 딸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순순히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름도 안 돼서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나 회사 반년 정도 쉬기로 했어. 이제 속이 시원해? 다른 사람을 못 구했는지, 어린이집에는 차마 늦게까지 못 보냈는지, 아니면 이제 좀 자신이 키워볼 생각을 한 건지, 회사를 쉰다고 했습니다. 고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키워보고 고생을 좀 해봐야 딸도 비로소 느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씨는 돈을 어서 내놓으라고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에 고씨가 요구했던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금자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돈 넣었어. 확인했어. 그럼 이제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어. 왜? 또 애 봐줄 사람 필요해? 아니, 애는 내가 보잖아. 그냥 집에서 애랑 온종일 씨름하다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지수야. 고씨가 딸을 부르자 딸은 대답하는 대신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라고 함부로 해서 미안해. 나만 그리고 내 딸만 생각해서 미안해. 고씨가 서운해할 때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소리를 연속으로 3번이나 들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너희 식모 노릇 안 할 거야. 알아. 안 시켜. 미안해. 근데
만약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을 해. 명령이 아니라. 그리고 고맙다고 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딸의 울음 섞인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천년만년 네 옆에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엄마 알겠어.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놀러 오게 해.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고마워, 엄마. 고씨는 전화를 끊고 후련한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딸의 집을 어지럽힐 때도 통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차라리 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딸도 아주 조금쯤은 고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나 싶으니 말이죠. 지금 안에 사시는 분이 아드님이라고 하셨죠? 네. 연락처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드님이 너무 비협조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 보러 간다고 하면 바쁘다고 그러시고, 겨우겨우 약속 잡으면 10분 전에 급하게 나간다고 나가시고요. 아, 아들이 맞벌이를 해서 바쁘긴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갔더니 집이 왜요? 아니, 그렇게 엉망이면 누가 이 집을 사요? 엉망이라니요? 그 집이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집인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 짐이 쌓여 있고 지저분해서 손님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럴 리가요. 제 말 못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너무 바빠서 손님만 보냈거든요. 물론 아드님이랑 약속 잡은 다음에요. 그런데 저희 손님한테 집을 안 판다고 했대요. 위치가 좋아서 제가 손님 오면 꼭 사모님 집부터 소개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일 못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백문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백 씨는 지난해 빈대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요즘 같은 때 빈대가 웬 말이냐 싶을 수 있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빈대보다도 더 악독한 것들이었죠. 다름 아닌 백 씨의 친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을 빈대에 비교하느냐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백 씨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딱한 사정을 알고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인 빌라를 빌려줬더니 딱 붙어서는 도무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백 씨도 그것을 처분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집에 없는 척을 하거나 문을 안 열어줘서 도무지 팔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치사스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식들은 백 씨를 치사스럽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 아까워하느냐며 말이죠. 아까워했다면 진작 살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었습니다. 노후에 집을 팔고 이루려 했던 계획을 2년이나 미뤘는데 말이죠. 백 씨도 부모 생각은 하지 않는 아들 며느리를 더 이상 배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백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었죠. 자식 하나 낳아 키우며 백 씨 부부는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었을 때는 노후 자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집이 한 채 더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고 작은 빌라에서 오래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살던 빌라는 두고 말이죠.
사실상 그게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부 더 산다고 안 하지? 집 알아보고 있대요. 집 사서 나간다고. 아이고, 잘 됐네. 한 일 2년 더 살 줄 알았더니.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잘 됐지 뭐예요? 그러게. 시기가 딱 맞는구만. 백씨 부부는 살던 빌라를 세놓았습니다. 남편이 은퇴할 때까지는 세를 주다가 은퇴한 후에는 남편과 함께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하고 식당도 하나 차려서 운영하기로 했죠. 지금 살고 있는 신혼부부의 계약 만기가 6개월 남았는데 시기가 좋았습니다. 몇 달 전에 남편이 은퇴를 했는데 천천히 쉬면서 집을 처분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하다가 들었는지 갑자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세입자가 나간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 저번에 왔다가 엄마랑 말씀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백 씨와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그래서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할 판인데 그 돈으로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3년 전부터 사업을 한다더니 잘 되지 않아서 집 보증금을 빼서 썼다고 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며 말이죠. 그래서 전세금을 홀랑 날려먹은 거야? 그 안에는 백씨 부부가 아들 결혼할 때 보탠 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었어도 사업으로 홀랑 날려버릴 만큼 보잘것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다른 월세집을 구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작은 데라도. 네, 어머님. 반지하요. 아이고, 애까지 데리고 반지하에서 어떻게 살아, 어? 백 씨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어떻게 반지하에서 키운다는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한다는 거야? 그 집에서요, 저희가 잠시 좀 살 수 있을까요? 뭐, 올해는 아니고요. 저희 좀 자리 잡을 때까지만요. 저 다시 취직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런데 엄마 아빠도 그 집 팔아서 식당 차리려는 거 알잖아. 알죠? 당연히 저도 알죠.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걸 알면서도 그런 부탁을 하는 아들의 속이야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백씨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데리고 반지하 월세를 구하겠다는 자식을 어떻게 두고 볼까요? 그런 자식을 놔두고 집을 팔아 식당을 차리겠다는 부모는 세상 천지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미루지 뭐. 그거 안 차린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백씨 부부는 그 빌라를 아들 내외에게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 취직하고 자리 잡으면 나와야 해. 알지? 알죠? 사실 백 씨는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2년 이상은 안 살아요. 저희도 그 전에 돈 모아서 나갈게요. 그런데 보증금을 좀 더 모으려면 아들의 말처럼 적어도 2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딱 2년이에요. 그래서 몇 달 뒤 세입자가 나갔을 때 아들네가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당장 월세는 못 드려도 자리 잡아서 나중에 한 번에 다 갚을게요. 그래. 잘 살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거실 화장실의 욕조가 깨졌더라고요. 어머, 그래? 전에 살던 사람은 그런 말 안 하던데. 그 사람들이 그랬나? 세면대도 시원치 않고요. 수리해야 할 것 같아? 응, 어머님.
제 생각엔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리모델링? 네. 거실도 보니까 벽지 같은 것도 싹 바꿔야겠더라고요. 세입자 나갈 때 확인했는데 다 깨끗하던데. 고장난 곳도 없고. 그러면 욕실에 고장난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냥 두자. 어차피 너희가 계속 살 것도 아니고 팔 거잖냐? 에이, 그래도 리모델링 하면 팔 때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좀 하는 게 어떨까요? 백 씨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5년 전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겉보기에는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2년 살다 나가면 리모델링하고 거의 새 거인 상태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잘 팔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도 좀 더 깨끗한 데서 키우고 싶고. 그래, 상의해 볼게.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선뜻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줘. 어차피 고친 거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도 해줘야 할까 생각은 했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주변 다른 사람들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에이, 대충 살다 나갈 건데 리모델링까지 해. 그리고 집 고치는 비용도 아들 며느리가 내야지. 하지만 어려워서 부모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자식에게 너희 돈으로 고쳐서 살아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을 거라면 월세도 받았겠죠. 그렇게 아들이 사는 빌라 리모델링도 큰 돈을 들여서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너무 좋아하며 집들이 겸 초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한번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백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손수 만든 밥상을 차려주기도 했고 명절에도 어찌나 부지런히 움직이던지 그렇게 고마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처음 몇 달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생신에 너희 집에 갈까? 저희 집이요? 지난번에 내 생일에 너희 집에서 놀고 너무 좋다고 그러셨거든. 아, 혹시나 생일상 차려달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맛있는 맛집에서 포장해서 갈게. 그 집 근처에 있는 아구찜 집인데 우리가 거기에 살 때도. 그런데 며느리가 백 씨의 말을 자르며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생신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일정이 있구나? 네. 그때는 좀 바쁠 것 같아요. 바쁜 것도 아니고 바쁠 것 같다는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말에 이번에는 남편의 생일엔 둘이 보내야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며느리의 태도가 변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다음 주에 약속이 있어요. 아이가 아픈 것 같아요. 다음에 뵐게요. 집이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저희가 초대할게요. 바빠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줄기차게 전화에 대던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뜸해졌고 잦던 만남도 마찬가지로 드문드문해졌습니다. 많이 바쁜가 보다 싶다가도 아들 며느리의 태도를 보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만나는 게 불편하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백 씨도 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 씨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빌라 401호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201호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아들네가 살고 있는 빌라를 관리하는 세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네가 들어갈 때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텐데 왜 자신에게 전화를 한 건지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전화를 했는데 도통 받아야죠. 왜 그러시는데요?
201호 앞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내놔가지고요. 주민들이 난리예요. 쓰레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초인종을 눌러도 나와보지도 않고 차는 있는데 문도 안 열어요. 아, 둘 다 일을 해가지고요. 아니요. 저녁에 가든 밤에 가든 새벽에 가든요. 아, 그럴 리가요. 전화해 보시죠. 전화도 안 받는다니까요. 아니,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왜 자꾸 내놓는 건지. 냄새도 너무 심하고 날파리가 하도 꼬여서 제가 몇 번 내놨어요. 백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다 같이 사는 건물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는 그 밖에까지 쓰레기 들고 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아무튼간 아드님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전화 안 해요. 사람들 사는 거 상관도 안 한다고요. 근데 하도 주변에서 나만 들들 볶으니까요. 내가 뭐 이 건물 주인도 아니고 다 같은 입장인데. 아이고, 알죠. 전화를 끊고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쓰레기를 문 앞에다가 내놓는다니. 어린 아들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백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마찬가지였습니다. 얘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지 몰라. 당신이 한번 가봐. 백 씨는 아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한번 가서 두드려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주말이라 집에 있지 않을까 싶었죠. 어? 저거 기훈이 차 아냐? 버스에서 내려서 골목을 걷는데 저기에서 아들의 차가 보였습니다. 빌라 옆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손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서 금세 빌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백 씨가 젠 걸음으로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201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현관 앞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앞에 유모차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기 집 베란다처럼 복도를 쓰고 있는 모습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백 씨에게 전화를 한 여자에게 조금 화가 났었는데 이 상태를 보니 전화할 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도대체? 집을 내주고 나서는 어떻게 사는지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저들 살림은 알아서 하는 것이니 말이죠.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왔을 때는 깔끔하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도무지 아무도 나와보질 않았습니다. 뭐야? 방금 들어갔는데? 전화를 걸어보아도 받질 않았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훈아, 문 열어봐. 그랬더니 문이 슬그머니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을 빼꼼 내밀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너희는 전화를 왜 그렇게 안 받니? 아, 전화하셨어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401호에서 전화 왔어. 아, 그 아주머니요. 그래? 쓰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이 많다고. 아니, 그분은 왜 어머님한테? 너희가 전화를 안 받는다잖아? 집에 있으면서 왜 나와보지도 않아? 아, 지금 버리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슬그머니 나와서 쓰레기 봉투를 집었습니다. 백 씨도 그 옆에 있는 걸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백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죠. 나갈 때 들고 나가면 되잖아. 먼 것도 아니고
네. 잘 지내고 있지? 어디 고장 나거나 불편한 거 없고? 아, 네. 살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학교도 가깝고 이 동네 좋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여기 근처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아. 그러면 이 집 근처로 알아보면 되겠네. 네? 이사 나갈 집 말이야. 알아보고 있는 거지? 아, 요즘 새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적당한 곳 있을 거야. 그러자 그때부터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집에 가볼게. 전화를 안 받아서 잠깐 온 거야. 아, 네. 조심히 가세요. 백 씨는 며느리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라 방문을 하게 되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울 것 같았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약속된 인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때였죠.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사 말이에요. 그래. 잘 알아보고 있어? 이 집에서 그냥 저희가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뭐? 그 집에서? 그 집 판다니까? 저희는 집이 없고 엄마는 남는 집이 있고 저희가 안 살 이유가 있나요? 남는 집이라니. 세상에 남는 집이 어디 있어? 그 집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알잖아. 식당 차리는 것도 2년 미뤘어. 식당은 보증금 얼마 안 들잖아요. 굳이 팔 것까지 있어요? 이 집 저 주시면 제가 담보대출 조금 받아서 드릴게요. 한 3천이면 차리지 않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3천만 원을 줄 테니 그 집을 공짜로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식당을 어떻게 차려? 그리고 식당만 차리면 끝이야? 엄마 아빠가 평생 번 돈이야. 그걸 어떻게 너한테 다 줘? 나중에 물려주실 거 지금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엄마 아빠가 죽기라도 했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다니. 둘 다 일하고 있고 잘 살고 있잖아. 너희 먹고 살만 해진 거 뻔히 아는데. 그래봤자 또 월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도 잘 돼 있잖아. 이 집에 살다 보니 정도 들었고요. 그러면 너희가 사면 되겠네. 저희가 그럴 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매매를 하려고 하면 수억이었습니다. 그래도 2년간 공짜로 살며 돈을 모았으면 제 살 길은 찾지 않았나 싶었죠. 2년이면 엄마 아빠도 충분히 기다려줬어. 월세를 받아도 그게 얼만데. 너희도 집에 나가는 돈 아꼈잖아. 이제는 엄마 아빠 집은 돌려줘야 할 거 아니야? 백 씨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월세를 내놓았어도 2년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부모로서 충분히 자식을 배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 씨 부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백지화 하자는 말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꼭 아들을 쫓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이 다 되었던 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마음이 안 좋다고 집을 홀랑 줘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둘이 열심히 벌면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참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저희는 못 나가요. 뭐? 잘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엄마는 손주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꼭 아들네 집을 백 씨가 빼앗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손주까지 들먹거리니 백 씨는 자신이 비정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게 있잖아.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 이럴 줄 알았으면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안 했지.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휴대폰을 뺏어들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아들네를 도와주라고 했었는데 아들의 태도에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미리 좀 주시면 안 되냐고요. 미리 아예 장례를 치르지 그러냐? 엄마 아빠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당장 죽으라는 소리야? 아니, 대출 받아 드린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왜 내 집 대출을 네가 받아서 주느냔 말이야.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부모 돈이 자식 거야? 그러면 너희 돈은 우리 거냐? 약속은 약속이야.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까. 아들은 결국 마지못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하소연하고 투덜대더니 백기를 든 것이었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장사 있겠나 싶었습니다. 대신 팔리면 그때 나갈게요. 그 전에 쫓아내지는 않으실 거죠? 그래. 그게 뭐 어렵냐? 팔릴 때까지는 살아. 그런데 아들도 내심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안에 사시는 분이 아드님이라고 하셨죠?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연락처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드님이 너무 비협조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 보러 온다고 간다고 하면 바쁘다고 그러시고, 겨우겨우 약속 잡으면 10분 전에 급하게 나간다고 나가시고요. 아들이 맞벌이를 해서 바쁘긴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갔더니 집이 왜요? 아니, 그렇게 엉망이면 누가 이 집을 사요? 엉망이라니요? 그 집이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집인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 짐이 쌓여 있고 지저분해서 손님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안 보여요. 그럴 리가요. 제 말 못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너무 바빠서 손님만 보냈거든요. 물론 아드님이랑 약속 잡은 다음에요. 그런데 저희 손님한테 집을 안 판다고 했대요. 백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제가 손님 오면 꼭 사모님 집부터 소개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일 못해요. 어쩐지 아들 내외의 꿍꿍이를 알 것 같았습니다. 너희 뭐 하자는 거야?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자 며느리가 아예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살라고 주셨으면 끝까지 살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쫓아내세요? 내가 뭘 너희를 쫓아낸다는 거야? 그렇게 하기로 하고 들어갔던 거잖아. 2년 뒤면 충분하다고, 나중에 갚겠다고도 했잖아. 이게 갚는 거니? 어머님 손자도 같이 사는 집이에요. 이렇게 쫓아내시고 편히 주무시겠어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말은 꼭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들을 나가게 하면 천하의 쓰레기라도 되는 듯이 말하는 며느리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지난번에 찾아갔을 때 동네가 좋다 어떻다 하더니 그 집에서 눌러앉으려고 백 씨를 떠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집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면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쓰레기 내놓고 그랬니? 그리고 내 집을 마음에 들어 하면 어쩌겠다고? 기훈 씨랑 얘기해 보세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랑 통화가 됐다면 며느리에게 전화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백 씨는 기가 막혀서 휴대폰을 들고 허공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들네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세워진 걸 확인하고 공동현관을 지나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저희도 속았어요. 바로 작년이래요. 그래서 이사 가려고 급히 집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이시죠? 아유, 말도 마세요. 끔찍해요. 그러자 집을 보러 온 듯한 여자가 깍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부동산에서는 그런 말도 안 해줘? 해주겠어요? 집을 팔아야 수수료를 받아먹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사지 마세요. 남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해요. 정말로. 여보, 가자. 부부처럼 보이는 남녀가 계단을 지나쳐 내려갔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있던 백 씨가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막 닫히려는 202로 현관문에 발을 찔러 넣었죠. 뭐 더 물어볼 거 있으세요? 다시 나온 며느리가 백 씨의 얼굴을 보더니 희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여기에서 누가 죽었다고 그래? 2년 전부터 너희가 살고 있었고 그전에는 신혼부부가 잘 살다가 집 사서 나갔는데 도대체 누가 죽어? 그게요. 참 살다 살다 황당한 일 다 겪겠다. 이러면 그래 너희 살아라 할 줄 알고 그러니? 그러면요? 끌어내시게요? 못할 것 같니? 자식에게 소송이라도 하시게요? 어떻게든 팔고 만다. 다음 날 백 씨는 다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명지빌라 201호 내놓은 사람인데요.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로 매수할 사람을 좀 알아봐 주세요. 새 주신 거 아니고 아드님이라면서요? 네. 그 상태로 매수할 사람에게 팔려고요. 에이, 누가 사겠어요? 번거롭게. 대신 매매 가격을 낮출게요. 얼마나요? 백 씨의 대답을 듣고 그만하면 거래가 되겠는지 부동산에게서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대신 조건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현재 무단점 유자가 있으니까 명도 책임은 매수인 부담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백 씨는 아들 손주를 쫓아낸 매정한 부모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 소모되는 일도 하고 싶지 않았고 더는 식당을 차리는 걸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며느리와 더는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차피 권리가 없이 살고 있으니 소송만 하면 내보낼 수 있을 테니까 살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찾는 손님이 많다더니 그런 조건에도 수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내부를 못 보는데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라며 말이죠. 백 씨는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넘어간 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백 씨가 전화할 땐 받지도 않더니 아주 득달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뭐가? 내용 증명이 왔는데. 집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새 주인이 보낸 모양이네. 새 주인이요. 이 집을 팔았다고요? 그래, 어떻게 집도 안 보고 사요? 명지빌라 내부 구조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뭐. 아니, 어떻게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어차피 너희는 약속된 시간이 지났고, 나는 팔기로 했고, 내 집 파는데 너희 허락 받아야 하니? 가족 아니에요? 너는 가족 뒤통수를 그렇게 치니? 뒤통수는 엄마가 치신 거죠. 저희는 못 나가요. 그래? 나는 몰라. 집 주인한테 말해야지. 나한테 말해서 뭐하니?
살려면 계속 살아봐라. 엄마,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몇 달 뒤에 아들 며느리는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원망의 전화가 왔지만 그런다고 한들 백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백 씨의 집이 아니니까 말이죠.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었지만 백 씨는 집을 판 그 순간부터 후련했습니다. 이런저런 골머리 안 썼고 처분할 수 있어서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이 매매도 쉽게 안 되는 요즘에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도 결국엔 매매가를 낮추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저희 볼 생각 마세요. 그래? 볼 생각은 없는데. 용건은 남아있네. 그리고 아들에게는 또 다시 내용 증명이 날아갔습니다. 리모델링 비용과 지난 2년간의 월세를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에 세를 놓았던 것을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을 토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아들네 때문에 집을 시세대로 팔지도 못했으니 말이죠. 당연히 아들네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갚기로 했으니 갚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뭐가 예쁘다고 볼 생각을 해? 걱정은 붙들어 매라. 백 씨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 개업을 준비했습니다. 가게 계약을 하고도 통장의 목돈은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집을 팔았더라면 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줬을 것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꽉 쥐고 절대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여태 베푼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모 도리가 되었다고 여겼죠.